그러니까 유전체 분석 기술은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료값은 한 1,000불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1,000불 정도 재료값이 든다는 얘기는 이걸 수익 사업으로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받아야지만 250에서 300 정도 받아야지만 남는다는 거니까 일반인들은 하기 어렵고 이제 고가 검진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해보자고 지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도 이제 유전체 정보 중에서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카 유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젤리나 졸리 같이 이제 그 유방암 거의 뭐 유방암 생긴다 이런 것들 이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 얼마나 이제 그 술 알코올 분해 효소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카페인 분해 효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뭐 커피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별로 심장 질환은 문제가 없다. 커피를 하루에 7잔씩 마셔도 된다. 당신은 커피를 안 마시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 가이드를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현재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 이제 신문이나 TV에서 자꾸 뜨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일일 일식도 있고, 뭐 간헐적 운동도 있고, 뭐 이런 걸 하라 그러는데, 그럼 사람들이 해보다 보면 이건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일일 일식 하거든요. 굉장히 편하게.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간헐적 운동도 저것도 지금 버밍엄 대학에서 해봤더니 특정한 유전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맞대요. 한 15% 정도. 나머지 사람들은 저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예방으로 가긴 가는데 그거를 캠페인성 예방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채소 많이 먹고 과일 먹고 고기 적게 먹고 그 다음에 술 절주하고 금연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뭐 30분 이상씩 땀 흘리는 거를 뭐 3번 이상 하고 다 알죠. 다 아는데 못 지키죠.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런데 당신은 폐암과 관련된 유전자 없으니까 담배 펴도 돼. 이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잘 지키겠습니까? 그 대신 당신은 전립선암 유전자가 있어서 매년 PSA라는 검사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탁탁 자기한테 와닿을 거예요. 그건 열심히 지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운동이든 뭐든 맞춤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 요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빅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가격이 싸져가지고 한 100만 명, 200만 명의 데이터가 쌓인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들을 이제 할 거냐면 구글이 이제 먼저 지금 시작을 스타트를 했는데 뭐 네이버나 카톡 같은 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의 유전자 정보를 당신이 동의를 해주면 내가 그걸 가져다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전체 빅데이터를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매년 아니면 매달 뭐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그 정보를 당신한테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서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 검체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유전체 검사를 했거나 하면 그거를 이제 떡 올려주면 자기네들이 쭉 해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아 이게 뭐 머리가 좋아지는 유전자다. 뭐 이게 뭐 당신의 뭐 머리가 빠지는 유전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정보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담배 피워도 상관이 없는 유전자야. 그러면서 카멜 광고 담배가 붙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당신은 뭐, 전립선 무슨 뭐, 암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서 전립선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 기관이 거기에 광고를 붙고.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네이버가 다 해주고 카카오톡이 해준다 하지만 거기는 광고들이 이제 거기 맞춤 광고들이 같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의학 산업이라고 자꾸 이름을 이제 최근에 이름을 바꿨어요. 의료 산업에서. 의료 산업이다 보니까 자꾸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건강을 예방하는 쪽에서는 의사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현재도 영양사, 그 다음에 스포츠사,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파라메딕 퍼슨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예 이거를 의학으로 바꾸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꼭 의학 기술이 헬스만 건강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 컨비니언스, 편리함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레인 휴먼 인터페이스라는 같은 것은 상당히 메디컬 테크놀로지적이죠. 머리에서 나오는 그 뇌파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나 마우스를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는 의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 자동차가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의학 산업이 더 컨비니언트까지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4P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게 미래의 기술적인
혁신 기술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미래 의료라 그러면 프리딕션, 그러니까 예측하고 그다음에 예측했으니까 예방하고 프리벤션하고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으로 치료를 한다.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미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하나 더 난 게 프로모션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슈퍼휴먼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슈퍼휴먼이라는 게 사실 뭐 잡지도 있을 만큼 사실 외국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웨어러블해서 이제 임플란터블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보청기도 안에 넣어버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죠. 뭐 그 사람이 보청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초음파를 듣게 할 수도 있고요. 남들은 안 듣는, 이게 슈퍼휴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감각이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쥐들이 막 자기네들 떠드는 것까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쥐들은 이제 초음파로 자기네들 대화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당장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도박에 쓸 수 있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초음파를 듣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안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보청기가 되면 보청기 네트워크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헤드폰을 낄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보청기를 안에 넣어놓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듣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한 상태 음악을 듣고 있고 내가 전화를 하고 싶을 때도 그냥 얘기하면 전화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들고 뭐 이거 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바로 네트워크로 바로 연결되니까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대화했을 때 이게 바깥쪽에 있는 뭐 셀폰이 되든 어떤 기기, 휴대용 기기가 되든 뭐 애플 워치가 되든 얘가 번역을 한 다음에 얘한테 신호를 보내면 나는 그냥 그 우리말로 들리는 거죠. 듣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이 지자기 육감도 이제 가능해요. 칠감도 가능해요. 이게 지자기 감각이란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조그만 자석을 그냥 째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렇게 하다가 메탈이 이렇게 금속이 나오잖아요. 그럼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기 금속이 있네? 금속 디텍션하는 거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석이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 움직이는 센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속에다가 막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사람이 처음에 굉장히 이상할 거냐? 너무나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를 했었냐면 프랑스에서 이 허리 밴드에다가 그 북쪽을 가리키는 쪽을 항상 이렇게 바이브레이션하게 진동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걸 사람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한쪽만 두들기는 거죠. 내가 돌면 이쪽이 북쪽이 되고 이쪽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한 달간을 이제 자기가 출퇴근을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간지럽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그냥 내가 무의식 속에 북쪽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인간이 새로운 감각에 어댑테이션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육감, 칠감이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또 슈퍼휴먼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초음파로 뭐 박쥐가 이렇게 보내면 그 초음파로서 보는 거죠. 공간을. 깜깜한 데서도 이제는 뭐 볼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뭐냐면 점자를 읽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제 만지는 느낌이지만 그거를 저희가 이제 PET를 찍어보면 그 시각 중추가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냐면 점자를 보는 거예요. 싹. 그러니까 그분들은 싹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글씨를 다 읽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게 복잡한 이거 만지는 느낌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석하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시각 중추 쪽으로 우리가 그거를 자극을 시키면 초음파도 결국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세상을 바꾸게 될 만한 그 가장 큰 획기적인 일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지금은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나이 든 사람은 못하죠. 왜냐하면 마우스도 만져야 되고 컴퓨터 켜야 되고 뭐 안에 복잡하잖아요. 인터페이스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되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우리는 말로 하는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분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시리가 만약에 저는 스티브 잡스가 지금 살아있었다 그러면 시리를 정말 업그레이드 시켰을 거예요. 지금보다도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인간처럼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인터페이스들은 거의 다 리플레이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그냥 다 해결해 버린 거죠. 그러면 뭐냐면 롤플레잉 게임 자체도 이제는 마우스나 뭐 키보드 필요 없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말하면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러니까 이 별그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저 아줌마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끼고 딱 누워가지고 그냥 대화하면서 얘기하면 자기가 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얘기하면 지금은 대부분 다 아줌마 할머니들은 집에 와서 드라마 보고 있는 시장, 젊은 애들은 롤플레잉 게임 시장으로 나눠져 있는 게 하나로 합쳐져 버립니다. 합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안에서 사는 거죠. 그 안에서 살면 그 안에서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물건을 팔고 그 안에서도 거래를 하고 그 안에서 금융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환자 진료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외과적 수술이 아니라 그냥 대화하는 거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내과적 진단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죠. 예, 예, 예. 아기는 못 낳죠. 아기를. 아기를 못 낳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사이버 스페이스로 굉장히 빨리 들어가 버릴 것 같아요. 이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비즈니스인데 왜 삼성이 이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드웨어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드웨어. 이건 이제 제가 그 샌안토니오 학회 갔다가 이걸 한번 타봤어요. 세그웨이. 예. 금방 익숙해져요. 처음에 약간 겁났어요. 예. 근데 이게 셀프 밸런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넘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숙이면 쫙 가고 뒤로 딱 하면 뒤로 가고 오른쪽으로 그냥 기울이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냥 느끼는 대로 한 10분만 지나면 그대로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착안해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개발하겠다는 게 이런 휠체어예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달려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몸만 이렇게 움직이면 뭐 착착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세그웨이 국내에 거의 안 써요.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계단을 못 오르잖아요. 계단을 못 올라요. 계단을 못 내려가고 박히니까. 그러니까 평지 있고 이런 데서만 가능하지. 우리 같이 지하철을 어떻게 타요? 저거 가지고 어차피 저러면 똑같아요. 그냥 저기 휠체어 타는 데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이거 한다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휠체어랑. 전동 휠체어랑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앞뒤로 밸런싱 하는 거 4바퀴 달면 어차피 밸런싱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셀프 밸런싱을 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다리를 해가지고 밸런싱을 하게 되면 뛰어다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발 내면 한 발 내미고 빨리 앞으로 숙이면 빨리 뛰어가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덩치가 큰 엑소스켈레톤으로 지금 돼 있고 키스트에서도 개발하고 있는데 결국은 배터리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배터리가 충분히 이제 파워가 리튬 아이온 배터리 되면 아주 작게 만들고 이제 셀프 밸런싱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정상인이 부러워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 정상인보다 더 빨리 뛰고 전혀 지치지 않고 등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젊은 애들도 나도 이제 나이키 하나 신어가지고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도 지금 개발하는 약 중에 이런 약도 있습니다. 이거 파이자하고 이제 사노피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 안 올라가요. LDL 콜레스테롤이. 지금 임상 시험 중에 있어요. 무슨 고기인데? 아니 이건 고기가 아니고 고기는 그 항체 주사제예요. 주사제 맞고 나면 콜레스테롤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콜레스테롤 걱정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약이 이제 굉장히 비싸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자들은 먹고 토하고 로마 제한 것처럼 이제는 주사 맞고. 네, 주사 맞고 이제 많이 먹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어는 이빨이 빠지면 이빨이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영구치란 개념이 없어요. 그 OSR 유전자라는 것도 밝혀졌어요. 저 유전자를 실제로 없애버리면 이빨이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벌써. 도마뱀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예, 그럼 인간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이빨 빠지면 이빨 또 나오는 거예요. 임플란트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임플란트. 그러니까 이게 치과 의사들이 이제 또 문제 생기는 거죠,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뭐 교정만 남는 거죠, 치과는 이제 영역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색 지방, 갈색 지방 이렇게 바꾸는 개념도 요즘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이제 뚱뚱한 이제 백색 지방들이 이제 차는데 이게 이제 몸에 나쁜 게 콜레스테롤 돌리고 뭐 하는데. 근데 갈색 지방은 젊은 여자들한테 있어요. 이제 옛날에 몰랐는데 어린이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페트 찍어 보니까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까맣까맣한 게 이게 갈색 지방의 분포가 있어요.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만큼요. 이게 추울 때 환절기 때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열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쩍 마른 사람이 추울 때 열을 여기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어린아이들 체구가 작고 겨울에 추운 게 못 견뎌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로 보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을 저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추위도 안 타고 더위도 안 타는 거예요. 몸은 말라 있기 때문에 더위 안 타고
추우면 열을 스스로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의 격변을 하는데 인간을 적응하는 인간으로 슈퍼휴먼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이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뭐냐면 고래 인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고래의 차이는 근육의 마이오글로빈이 10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헤모글로빈처럼 산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래의 근육은 모두 산소 탱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씩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돌고래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못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체구가 작기 때문에 1시간씩 못 있지만 한 10분 정도만 있어도 익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더 이상의 이제 뭐 세월호 사건도 없고 뭐 이러면 해양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양 도시를 만들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이제 세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항로화 쪽으로 사실은 앞으로 가장 큰 시장인데, 지금 국내 항로화 상태를 보게 되면 어떠냐면 왼쪽에 항로화를 네이버에서 치면 다 무슨 뭐 성형외과, 피부과, 뭐 안티에이징, 뭐 그 다음에 밑에는 인삼, 신약, 뭐 무슨 산약,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거나 아니면 피부과 정도, 그 다음에 성형외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런 쪽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늙게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쪽으로 돼 있고요. 오른쪽에 이게 최근에 2014년도 5월도에 이제 키예트 산업경제에 실린 건데, 이 산업에도 보면 뭐 고령 친화 쪽으로 돼 있고 주택, 뭐 외모, 뭐 노인성 식품 뭐 이런 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진짜 늙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늙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거기서 좀 서포트 해줄 거냐, 아니면 미용적으로 좀 해줄 거냐 정도 수준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항로학회도 들어가 보면 뭐냐면 성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뭐 외적 노화 치료라는 게 주로 뭐 주름 없애주고 뭐 이런 거고요. 호르몬 치료 뭐 이런 아직도 검증되지 않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또 뭐 개업가에서 주로 이제 뭐 환자들한테 어떻게 뭐 상품 광고해가지고 할지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쪽입니다. 근데 외국에는 지금 이쪽 전문 연구원, 국내도 좀 일부 그룹이 있어요. 근데 전문 연구원 아예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예 세포 자체가 늙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건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약이 있어요. 이 당뇨약은 많이 쓰이는 당뇨약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우스한테 했더니 마우스가 오래 살아요. 그 메커니즘도 대략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엠토르 이니비션 뭐 이런 게 메커니즘 대략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휴먼한테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항노화라는 거는 임상시험이 3년 안에 끝나야 되는데 10년, 20년 해서 진짜 이 사람이 오래 사는지 안 사는지를 봐야 되니까 검증을 하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여하간 지금 이런 분자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약으로서 지금 아니면 앞으로 유전자라서 이용해가지고 아마 진짜 늙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글이 벌써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구글 X라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컨택트 렌즈를 이용해가지고 노바티스랑 같이 해서 여기서 당뇨를 실시간으로 컨티뉴어스 측정하는 지금 그걸 하고 있고요. 이쪽에 벌써 보면 안티에이징 쪽에 칼시오라는 프로그램을 컴퍼니를 만들었어요. 안티에이징 컴퍼니로 벌써.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 스타디라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한 5천억 정도를 들여가지고요. 10,000명의 볼런티어를 모집합니다. 그 10,000명은 자기의 모든 정보를 갖다 줘요.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부터 시작해서 자기 뭐 병원 관련된 정보 뭐 이런 것들 다 갖춰줘요. 그리고 거기서 검사가 안 된 거 뭐 MRI, 뇌 MRI도 뭐 구글이 다 찍어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2015년부터 내년부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돈이 남아가지고 어디다 써야 되는 근데 그 돈을 이런 데다가 이제 미래에다가 투자하는 거죠. 미래 의료에다가.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까지 자꾸 이제 무병장수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불로장생으로 바꿔라 개념을. 네? 아예 자꾸 늙으면 죽어야지 뭐 이런 게 늙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늙지 않으니까 안 죽는다. 나는 100세도 젊게 100세를 산다. 이런 개념으로 아예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시장이 이제 가장 크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런 쪽에 밀고 나갈 수 있는 부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사실은 그 부처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산업진흥원이 이제 연간 4천억 정도 쓰고 있고요. 미래부나 산업부에 쓰는 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돈이고요. 심지어 그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복지부 안에서도 보건 쪽은 너무 힘이 없어요. 복지가 돈을 다 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문제는 보건과 복지를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제가 얼마 전에까지도 뭐 나노 뭐 이런 기술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보건의료 기술과에 있는 사무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그램 다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노인복지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뭐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거를 그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결했냐면 노무현 정권 때 그 참 재밌게도 그때 의료선진화위원회를 총리실 산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을 했고 거기서 이제 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과기부, 복지부, 산자부, 기획예산처 장관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 밑에 이 사업단이 있었습니다. 의료 사업단. 그 단에서 모든 걸 다 그런 것들을 기획서도 만들어주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걸 각 부처마다 다 전달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그때 많은 안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실제 성과가 나온 게 국제 수준의 임상시험 기반 확충 현재 돼가지고요. 지금 아산, 서울대, 삼성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임상시험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수준의 의약품 허가 심사제도, 우리 의약품 심사제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세계 수준으로. 그다음 해외 환자 유치도 지금 와서 굉장히 늘었죠. 그 다음에 첨단의료 복합단지도 그때 나온 건데 다 조성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MB 정부 이후에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일시적인 이제 규정으로 이제 유지돼 있고 법으로 돼 있지 않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MB 정부 때는 어떻게 됐었냐면 그 다음 페이지는 HT 포럼이라는 걸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보건복지부 자체 내에서만 운영됐던 겁니다. 다 부처가 아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내에서 지금까지도 27회 정도를 그러니까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도 이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뭐 또는 지금 천복단지가 사실은 시설은 잘 갖춰놓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하고 연계하고 또 뭐 병원하고 연계하고 또 여기 창조경제 시대에 또 HT 방향.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의체로 끝납니다. 이건 회의체일 뿐이니까 포럼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선진화위원회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각 부처에서 실행이 되는 조직이었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회의하고 포럼하고 그냥 끝나는 그러니까 전혀 힘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시 살려야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이제 우리가 의료 산업을 하려고 그러면 가칭 의학산업전략위원회를 만들고 거의 이제 힘 있는 조직으로 좀 이걸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 실제로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좀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싱가포르가 이제 에이스타라고 맨 마지막에 잘 만들었는데 바이오폴리스하고 이제 퓨전오폴리스의 전략본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는 굉장히 외국의 유명한 제약회사 뭐 CEO 이런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자문단으로 그 다음에 주로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아직도 이제 의료라 그러면 자꾸 이제 비즈니스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개발할 때부터 비즈니스 마인드로 이게 시장이 먹힐 거냐 안 먹힐 거냐 하고 의사 입장에서도 같이 평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백 기술들을 찾아서 거꾸로 해가지고 올라가야 줘야 되는데 지금은 기술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술이 몇 개가 융합되고 그것을 의사한테 가져가가지고 이게 쓰이겠느냐 안 쓰이겠냐 그러면 의사가 이건 안 되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의사도 뭐 보면 뭐 개인적으로 자기가 잘 아는 분야 같으면 조언해 줄 수 있지만 자기가 뭐 잘 모르는 분야 같으면 뭐 잘못 조언할 수도 있고 시장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일종의 같이 앞서 나가면서 거기에 많은 의사도 전문가로 들어가고 기술 개발하는 사람 전문가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결정돼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의학산업전략위원회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